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헌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건국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의 어려움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45년, 46년 이 건국 과정을 저희가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오늘 우리 실무자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헌법 강의 1, 2, 3, 4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건 틀린 방법이 아닌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헌법 강의 1 그러면 거기다가 소제목이 이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국가와 헌법이다. 또 헌법 강의 2는 헌법 역사다. 3은 3일 정신이다. 이렇게 그 강의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소제목을 우리가 계속 달아 나가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실 때 훨씬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3.1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3.1 정신의 헌법적 의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3.1 정신을 찾아보려면 이게 헌법 강의 2인지 3인지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략이라도 소제목을 달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찾기 편하게 제가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 4.3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급해서 다 소제목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년도 그다음에 46년 47년 48년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46년도까지만 주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보겠어요. 45년 여러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이때 상황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련이 언제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했느냐.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제 원자탄은 두 군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인데 8월 6일 날 원폭이 떨어지고 나서 소련은 이틀 지나서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소련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졌죠. 8월 8일 날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8월 15일 날 일본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소련은요 한 일주일 정도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고 엄청난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히로시마에 8월 6일, 8월 8일 날 일본에 대해서 소련이 전쟁을 통보하고 이제 8월 15일이란 말이죠. 이 관계는 여러분이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8월 15일 날 해방되기 전에 소련군은 일부가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겠죠? 8월 8일 날 일본에 대해서 대일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소련은 우리나라의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들어왔죠. 8월 15일 날 전에 소련은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월에 소련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이 북한에다가 그 당시 북조선이라는 말 많이 썼는데 북조선에다가 공산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는 계획서가 확정된 게 대략 한 달 남짓한 9월 달에 확정이 된 겁니다.
들어오기는 요 8월 15일 날 전에 들어왔어요. 당연하겠죠? 예. 그 이제 소련이 8월 15일 날 전에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계속 남침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소련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미국의 시각에서는 저들을 그정 내버려 두면 한반도 전체가 소련이 예컨대 그건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련에게 통지합니다. 근데 38도선 이남은 소련군이 내려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의 이런 물지각한 사람들은요, 미국이 38도 이 남북한에 이 휴전선 38도선을 강제적으로 만든 사람이 미국이다. 미국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억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억지 주장이죠. 그 당시에 미국은 소련에게 경고를 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해서 군인이 내려오지 말고 38도 이남은 내려올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그 당시 소련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충분히 경고가 가능했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8.15 해방 전에 소련이 대한민국에 먼저 들어왔다. 그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9월 달쯤에 소련은 북한을 이제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 즈음에요, 이 즈음에 9월 즈음에 미군도 들어옵니다. 미군. 뭐 9월 28일인가 9월 8일이라 그러던데 미군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소련군은 8월 달에 들어왔고 미군은 9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은 내부적으로 이미 이 9월 달에는 북조선을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이러다가 46년에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46년 2월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요. 이건 임시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46년 2월에요. 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그때 뭘 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3월 달에는 북한 지역에만 토지개혁을 한다. 토지개혁.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이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북한은 자기네가 자체 선거를 통해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선거를 통해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2월 달에 만들어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 임시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46년 11월에 북한에는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인민위원회는 사실상 북한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북한은 이 소련에 의해 가지고 46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이건 북조선만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선거를 통해서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칠판을 좀 사용하는 걸 잘 못하는데, 요때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죠, 그렇죠? 예. 토지개혁. 그러다가 요때가 6월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때 상황을 보면요, 45년 12월쯤에
뭐가 있었냐면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가지고 5년간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기억하시죠? 45년 12월 달에 이 모스크바 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46년 이 한 해 동안 쭉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즉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이제 벌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반탁을 하다가 이틀 뒤에 소련의 또 북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탁에서 찬탁으로 입장을 급선회를 합니다. 따라서 46년 6월인데요. 6월인데 요때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이라는 겁니다. 정읍 발언. 그게 46년 6월경이에요. 그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때 휴회가 됩니다. 자, 이 미소 공동위원회 뭐였냐면 이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연결시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서 대한민국은 예컨대 신탁 통치를 5년 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자체적으로 독립시킬 것이냐, 이런 등등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위임을 했느냐? 미영소 외무부 장관들이요,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영국은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머니까.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게 둘이 만나가지고 한국 문제를 좀 결정해봐라 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5월 달인데요. 5월 달에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1차 열렸는데 이게 결렬됩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왜 결렬됐지요? 소련이, 우리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있고 그 북조선과 남조선에 있었던 수많은 정당이나 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의견을 이제 조율을 하려고 하는데, 소련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남한에서의 정당이나 단체 중에서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 즉 이 반탁이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들은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미국은 왜 그 사람들을 이 참여를 허락해야지 왜 불허하느냐? 당연하죠. 한반도 내에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정부를 세우려면 북조선이건 남조선이건 찬탁이건 반탁이건 어떤 정당이나 단체라더라도 동등하게 참여가 허락되고 그들 사이에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데, 소련은요 이 남쪽에 정당이나 단체 중에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참여를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펴요. 고집을 펴니까 이 회의가 어떻습니까? 이 회의가 결렬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미소공동위원회는 2번밖에 안 열렸습니다. 2번. 첫 번째 열렸는데 여기서 이 결렬됐어요. 두 번째가 47년에 모였는데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요. 그러면 자 5월 달에 결렬됐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또 회의가 쌈박질 나가가지고 결렬되면 그래도 다음번에 언제 모이자 약속은 좀 하게 마련해요. 근데 이때는 무기 휴회, 다음 날짜를 못 잡았어요. 못 잡고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미소공동위원회가
자, 5월 달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미소공동위원회 있었는데 결렬됐단 말이죠. 그게 5월이에요. 5월. 그러면 6월 달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 이승만 박사, 그 당시엔 이승만 박사죠.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또는 반공을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강연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럴 때 6월 달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자, 북한은 지금 인민위원회가 이미 결성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미소공동위원회는 5월에 이미 열렸다가 5월에 휴회가 됐는데 결렬돼 가지고 무기 휴회다 말이죠. 다음에 언제 모여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지를 모를 상태가 됐던 것이에요. 따라서 6월 달에 이승만 박사는 뭐라는 거면 우리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우리도 이제는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남한만의 위원회라든지 남한만의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발언을 가지고 좌파들은 뭐라는가 하면 이승만 박사가 남북을 갈라내는 자기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이승만 박사가 권력에 욕심이 많아서 단독 정부란 말을 보통 여러분이 그 책에 보면 단정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단정. 이게 뭔가 하면 단독 정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그 박사가 정권의 욕심, 또 대통령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 문제를 폄하를 합니다. 좀 따져보세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연스러운 발언이지 남한과 북한을 인위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발언으로 보기는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이때 2월에 만들고 2월에 임시인민을 만들고 토지계획도 했단 말이죠. 그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심스럽게 우리 남한도 남한만의 위원회나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승만 박사나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을 예컨대 분리시키고 남한 단독 정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는 원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어느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건 모든 문제가 우리는 상식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근데 요 4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시 미군정, 남한을 장악하는 미군정은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왜냐면 미국은요.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둘이 합작을 해서 나름의 통일 정부를 만들어 보라.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했던 것이. 물론 이 미국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고집스럽게 그걸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중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장개석과 모택동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과 맞서 싸웠단 말이죠. 그때는 힘을 합쳤는데 일본을 몰아낸 다음에는 이 장개석 씨가 모택동한테 축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중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다 이미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의 전공이 국제 정치학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자기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미국도 예컨대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니네 정부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46년 12월에 북한은 이제 11월 달 선거했지만 12월로 알고 있는데 12월 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 갑니다. 도미. 왜냐하면 미 군정 이 남한의 점령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 군정하고는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미 본국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으로 가십니다. 가세요. 갔는데 미국에서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접을 많이 못 받습니다. 천박심세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정부는 소련과 어떻게 하든지 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서 세계가 좀 평화적으로 세계를 운영해 봐야 되겠다.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좌우 합작을 하지 않고 이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제 47년에 가면 46년 12월에 이제 미국에 가셨죠? 미국에.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우서 그다음에는 47년으로 넘어와요. 47년으로.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3월 달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선언을 합니다. 3월 달에. 이게 뭔가면 이제 소련과 이 냉전이 시작되고 확실히 이제 이게 냉전이 개시된 건데 소련의 우호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식의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갈등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딱 보고요. 이걸 딱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안심하고 47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하네, 귀국. 47년에. 그 다음에 그 미국은요, 이거 이제 한반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유엔에 가지고 유엔으로. 47년 3월에 트루만 선언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는 들어오셨어요. 그해 미국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유엔에다가 산정합니다. 유엔.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유엔에서는요. 지금 이 남북한의 총선거를 남한과 북한이 총선거를 해라. 그 다음에 인구 비례에 의한 비밀투표를 해라. 그래서 헌법도 만들고 나라를 구성해 봐라. 라고 유엔이 결정해 줍니다. 언제라고요, 여러분? 47년 11월. 뭐 이건 몇 월까지는 여러분이 다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유엔에서 한반도에 남북한이에요. 남한만이 아니라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에 의한 비밀 투표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 그 강사가 있는데 뭐 제가 그런 젊은 친구의 실력 없는 제 강의를 제가 들을 사람은 아니지만 우연하게 뭐라고도 떠드나 해서 우연에 잠깐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이 설민석이가 뭐라는가 하면 북한에게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제한하기 때문에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이라는 거예요. 그 맞아요. 그런데 200석, 100석으로 똑같이 하니까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북한에도 또 똑같이 해줘야지. 왜 근데 북한을 이 남한보다 이 의석수를 적게 주느냐 말이죠.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 남한은 인구가 2천만이고 북한은 1,0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 200석, 북한에 100석을 준 거예요. 그건 모든 선거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만일에 북한이 독립된 국가였다면 남한과 북한이 협상을 할 때 대등한 지위에서 어떤 문제를 접근하겠지만 당시에 북한은 독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지만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만나가지고 근데 한반도에 통일국가를 만든다 그러면 이쪽은 인구가 2천만이고 북쪽은 예컨대 1,000만이다. 그러면 200석에 100석이 맞지. 북한에 200석을 주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남한의 200석과 북한의 200석이다.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것 역시 평등에 어긋난 선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한은 200석이었고 북한은 100석이 됐던 것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북한에게 의석을 조금 줬다 그래가지고 그 북한이 뭐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유엔에서 남북한이 만나가지고 200석 100석 가지고 근데 이 선거를 해라. 그래서 재헌의회를 만들고 또 헌법도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유엔에서 결정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는요 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위원단을 한국에 파견했어요. 그렇죠? 파견해서 이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북한은요 그 위원단이 이 48년 이제 3월이 이제 트루만 선언이에요. 그렇죠? 3월이. 그 48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월 달에. 이 감시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감시단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소련이 이 유엔의 위원단의 멤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실력으로 막으니까 북한에서의 총선거 실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유엔의 결정은 뭐였습니까? 남북한 동시에 하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예컨대 이 위원단에 입국을 막는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남한만의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유엔 결정은 남북한 동시에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북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할 수 없이 남한만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위원단이 유엔에 갑니다. 유엔으로. 그래서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냐면 그러면 남한 내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해라. 라고 했던 것이. 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47년 11월 달에 유엔은 남북한 동시에 하라고 했는데 북한이 이걸 반대한단 말이죠. 위원단이 북한에 가는 걸 다 막고 있어요. 실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남한만의 선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유엔에 간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소총회, 뭐 임시의회라도 번역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라라고 유엔의 결정을 받았던 것이. 받고서 48년 날짜가 5월 10일이에요. 50선거인데 제 기호로는 이게 5월 1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 11일 날 한 거로 제가 아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5월 9일인데 하루가 뒤 물렸든지 10일인데 11일로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48년 지금 이제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구성해라 라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게 돼 있던 것이. 자, 여러분 요까지만 잘 보시면요. 이제 제주 4.3 사태가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뭐 칠판을 제대로 잘 못 써서 그랬는데, 자, 45년 8월 15일 날 이해됐죠? 그다음에 뭐 소련은 좀 일찍 들어왔지만 대략 9월 정도에 소련은 북한에다가 자기네 국가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미군도 예컨대 한 9월쯤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45년 12월 달에는 모스크바에서 대한민국을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때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45년은 이제 지워요. 예.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46년 2월에는 북한의 북조선 임시인민위회가 만들어졌죠. 또 북한만 토지개혁을 이뤘어요. 그런데 5월 달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결렬됐어요. 결렬의 원인은 소련이 남한에서의 정당이나 단체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제한했단 말이죠. 즉,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 회담이 결렬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요. 한 달 후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그러면 위원회나 정부를 구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했는데 미 군정이 자꾸만 이 좌파와 그 당시 좌익이에요. 빨갱이와 이 민주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니네가 좀 거기서 대화를 좀 통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46년 12월에 들어가는 것이. 자, 요것도 이제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미국 가서도 참 이제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홀대를 받았습니다. 왜 좌우 합작으로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고집을 피워가지고 공산주의와는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홀대를 받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12월 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듬해 3월경에 트루만 선언이 있단 말이죠.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일리 있다. 이 공산주의는 늘 민주주의 하는 사람과 합작해서 뭘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네가 집어먹더라 말이죠. 요런 수법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루만 선언이 40주년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그해 미국은 소련이 반대했지만 유엔에다가 대한민국 한반도에 어떻게 이 정부를 만들 것이냐 할 때 남한과 북한이 함께 만나서 인구 비례로 선거를 실시하고 또 의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47년 11월이에요. 11월. 이거 지워요. 그리고 나서 이 감시단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북한이 즉 소련의 명을 받은 북한이 이 유엔의 위원단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이 사람들이 유엔 총회 다시 이 안건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니까 유엔에서 정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라 이렇게 유엔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해 5월 10일 날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 자, 이거 아시겠죠? 이건 좀 잠깐 지우고 다시 48년을 제가 올라가서 쓰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48년도를 보면 자, 이때 지금 이제 이 유엔에서 한 2월인가요?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단독이라도 선거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거를 이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에는 제주 4.3 사건이 이제 8번에 나오는데 7번은 뭔가면 이승만과 김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요 4.3 사태를 설명하기 전에 요 책에 이승만과 김구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제가 요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있으면 두 분 다 민족의 영웅이에요. 다 훌륭한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이승만과 김구가 동일한 생각을 가졌지만은 어떻게 나라를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승만과 김구가 대립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요, 그 책에 보시면 38페이지인데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김구는 민족 국가를 우선시했고 좌우 합작을 합리적 접근으로 이해하면서 대한민국의 성립과 존속을 대외 세력을 배제한 채 민족끼리 이루려 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김구 선생은요, 민족 국가를 우선했어요. 좌우 합작을 원칙으로 했어요. 또 대외의 세력들을 다 배제한 채 민족끼리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꽤 옳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왜 반대했냐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시에 미군과 소련이 두 나라가 철수한 다음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 정부를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런 주장들을 누가 했느냐? 김일성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군과 소련 다 철수해라. 다 나가라. 다 나가고 나가면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만나서 우리 정부를 만들겠다. 아주 논리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떤 그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대한민국이 미군과 소련을 배제한 채 우리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김구 선생은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현실주의자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풍조가 특히 남북 문제를 놓고 보면 이념이나 사상을 초월하고 민족끼리 우리가 대화를 하고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보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제 유에 속하는 것이죠. 그걸 보통 통 큰 지도자다, 뭐 열린 지도자다, 또는 뭐 열린 지성이다, 뭐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거는 허울일 뿐이다. 허울. 말은 근사할지 몰라도요,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가지고 근데 민족끼리 뭘 해보자.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북한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말씀드렸잖아요. 70에서 80%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좋다, 그런 사람이 70 내지 80%였단 말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러면 민족끼리 뭘 하겠다 하면요, 결국 뭐가 됩니까? 결론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예컨대 뭐 좋은 말씀 하셨지만 김구 선생은 지나치게 이상주의였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몰랐다. 당시의 국제적인 감각이 매우 미숙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에서 80%가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산주의를 갖다가 70% 이상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남북 민족끼리의 뭐 나라를 만든다? 그럼 결국 어떤 나라 되겠습니까? 결과는 인민공화국, 북한식의 공산주의 국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그 당시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안 된단 말이죠. 이승만 박사의 해안과 뚝심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지금 김정은 밑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 국민들이 70% 이상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했단 말이죠. 그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김일성도 미군과 소련 다 철수해라. 우리끼리 근데 우리 민족에 맞는 통일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북한식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만들겠다고 하는 속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거를 우리 순수하신 김구 선생께서 그게 좋다 말이지, 그렇게 어떤 이 이념을 가지고 또 정책을 가지고 행동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지금 김구 선생은요 어떤 입장이었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유엔에서 뭔 결정했죠? 남북한 동시 선거를 하라고 했어요. 동시 선거를 하라고 하니까 김구 선생은요 48년 1월까지만 해도 남북한 동시 총선거 찬성한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김구 선생도 유엔의 결정이 있으니까 그 좋다 말이지, 48년 1월달에 총선거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 달 지나서 김구 선생은요 총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여기에 뭐 어떤 내막이 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이 시간에 그것을 다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김구 선생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총선거를 이때 1월에 찬성하다가 총선거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 거목인데 계속 반대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매우 어려워집니다. 김구 선생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그 기념관은 크게 되어 있지만 건국의 주역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그런 기념관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게 이 나라 현실이에요. 빨리 이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정말 큰 잘못을 하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이 이승만과 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시면 제 책의 7번 파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달에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거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니까요. 남한만에 총선거를 하게 되면 남한의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야, 이 남한까지 먹어가지고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빚는 것이. 그렇겠죠? 그래서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반란인데 반란. 이 반란은 이런 거예요. 당시 남노당이 있었거든요. 남노당, 제주도당이 있었습니다. 남노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400여 명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순한 이 반란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힘이 있었냐면요. 당시 제주도에는요. 일본 사람들이 이 남겨둔 소총이라든지 무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 대비해서 제주도에 굴도 많이 뚫었고,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제주도에 일본 사람이 뚫어놓은 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남겨둔 소총 등으로 무장된 이 남노당 반란이에요. 반란 세력이. 이 사람들이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 2시인가 기점에 해서 지금 제주도에 24개의 경찰 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12개를 일거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화를 하고 폭격을 하고 경찰을 죽이고 경찰의 가족을 죽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50 총선 선거를 위해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나 가족들을
죽입니다. 또 자신들의 그 생각에 반기를 드는 양민을 학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주 무대가 어디냐면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한라산으로 그럼 밤에 내려와서 공격하고 다시 낮에는 한라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한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주 4.3이요, 얼마나 큰 폭동 사태였냐면요, 그 당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숫자는 잘 기억 못해요. 그러나 이 제주 이 4.3 사태는요, 48년 4월 3일 날 있었죠. 언제 끝나느냐? 1954년 9월에 끝납니다. 9월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란했던 것이에요. 이거 그럼 몇 년입니까, 이게? 6년에 6년. 6년 동안 이 남로당 이 반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54년 9월이 뭔가 하면요, 이 9월은 그 한라산에 제주도민들에게 입산을 허용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반란군이 제주도의 그 한라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입산을 다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입산을 해제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주도 반란이 어때요? 6년이에요. 6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제주도 반란이 아니라 민중항쟁이다. 또 이렇게 좌파들은 얘기를 해요. 민중항쟁. 민중항쟁은 국가 권력이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반기를 드는 게 항쟁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서 400여 명이 유격대를 구성해 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습격한 수많은 양민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 사건을 민중항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4월 3일은요, 잘 보시면 48년도니까 요 8월 15일이 아직 안 됐죠? 대한민국이 아직 건국되기 전이에요. 건국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이 4.3 폭동에 대해서, 반란에 대해서 미 군정이 경찰을 파견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어요. 진압을. 그랬는데 진압이 안 됐습니다. 워낙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 당시 그 남로당 제주도당에서요, 남로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현재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중앙당에다가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문서에 보면요,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만세가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이렇게 마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그러면 이 무슨 뜻인가면, 당시엔 남로당 이 반란 세력들은요, 북한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남한의 건국을 반대하고 남한의 독립정부 구성을 방해하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그런 무리들의 반란이에요. 이걸 예컨대 여러분 민중항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건전한 상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 이런 뜻이에요. 건전한 상식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제가 여러분 이게 그냥 일부러 쓴 게 아니에요. 그 문서를 봤어요. 이 책은 제가 줄을 달기가 어려운 책이라 아직 못 달았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가 10번인가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 문장으로 끝납니다. 즉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로당 중앙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폭거를 하게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민중항쟁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 제주 4.3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5월 10일 날 대한민국은 200명을 뽑는데, 200명
국회의원 200명을 아까 말씀드렸죠. 200명. 남한이 200, 북한이 100이라 그랬어요. 200명을 뽑는데 198명만 뽑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제주도에는 선거구가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그런데 이 4.3 폭동을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에서는 50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못 뽑습니다. 못 뽑아요. 못 뽑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근데 그냥 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양민 학살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98명만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태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4.3이에요, 4.3. 우리가 이 4.3에 대해서는 이거 일반론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숫자 표기를 잘해요. 6.25, 3.1절, 4.3, 5.18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오라요. 6.25라고 하면 안 되고 6.25란 단어 앞에 6.25 남침 전쟁, 6.25 남침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면 6.25를 북침이라고 가리킨 종교적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외국의 학자들도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만 소련의 비밀문서가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6.25가 남침이다. 지금은요 북침이라고 말한 사람 없어요. 그 문서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광우병 고기 같은 경우도 예컨대 거기서 뭐가 됐다고 떠드는데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까지 먹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4.3도 이렇게 합니다. 제주 4.3 그러니까 국민들이 몰라요. 제주 4.3 남로당 반란 사건 이렇게 명칭을 붙여줘야 국민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숫자만 가지고 해요. 숫자 6.25, 4.3, 3.1 3.1절이야 더다 안다라도 알겠지만 저희도 이런 이 역사 왜곡이 있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수년 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날짜를 기념하는 날짜를 쓸 때는 6.25 남침 이렇게 써야 돼요. 4.3 남로당 반란 이렇게 써줘야 교육이 되고 역사 왜곡이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6.25 전쟁 해버리니까 북침했다는 놈도 있고 말이죠. 그 당시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하튼 4.3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50 총선거에서 2명을 선거를 선출을 못한단 말이죠. 그 당시가 8.15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당시 미군이 여기다가 경찰을 파견하는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끝난다고요? 54년도에 끝내. 54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경찰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끈질긴 놈들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걸 가지고 민중봉장이라고 민중봉기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경우에 여기 제주 4.3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략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곁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 제주 4.3을 갖다가 주도한 인물이 김달삼입니다. 김달삼.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김달삼. 이놈은 주동자인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김달삼이는 이 4.3 사태가 여의치 않으니까 얘는 북한으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디에 참석하는가 하면 당시 북한은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이 최고인민회의 그 구성원을 갖다가 뽑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그걸 보통 해주 선거를 합니다. 해주. 황해도 해주. 황해도 해주까지 가가지고 해주 선거에 김달삼이가 선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북한 대의원으로 선출됩니다. 북한에서 훈장도 받아요. 훈장. 그다가 이놈이 6.25 때 내려와서 전쟁 중에 죽습니다. 그게 김달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해주 선거에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남쪽 대의원을 360명을 했고 북쪽에 북대의원을 212명을 했어요. 남쪽을 몇 명이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 없는데, 자, 남쪽 360명이야. 북에서 선출된 사람이 212명이에요. 자, 그러면 요때는 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거예요. 남한의 인구가 많으니까 360명을 했고 북은 212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보다시피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남한에는 200명의 국회의원, 북한에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할당했죠. 2대1로 했단 말이죠. 인구 비례에 의한 것이에요. 그게 옳다고 말씀드렸죠. 설민석의 얘기가 반반 안 했다. 잘못이라 말씀드렸죠. 북한의 해주 선거도요. 남한 360, 북한 212명을 했다. 이것도 나름 이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2대1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해주 선거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대의원으로 뭐 뽑히게 되고 김달삼이는 북에서 훈장까지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제 주장이에요. 그렇죠? 저는 옳다고 얘기하지만 또 좌파들은 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민중봉기라 그래. 민중봉기. 저는 민중봉기가 아니라 이 반란이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말이죠. 여러분 예컨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전교조 교사들의 얘기에 의한다면 민중봉기다 말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예컨대 그 말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과 전교조의 그 교사들 생각에 누가 옳으냐 말이죠. 저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2001년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1년도에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판례 검색에다가 제주 4.3을 치면요. 나와요. 사건이 몇 개 있거든요. 2001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2001년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제주 4.3의 본질을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 인민 유격대의 무장 반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몇 사람이 그러느냐? 재판관 9인데 9이 모두 그런 말 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에 9명의 재판관들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수많은 딸린 연구관이 많아요. 이 사건을 예컨대 여러분 그 정리하려면요. 저도 헌재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누구 말이 옳으냐 그걸 다 검증합니다. 그랬는데 9명 재판관이 모두가 다 4.3의 본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하는 북한의 통일정부를 지지하는 인간들의 반란이다 말이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4.3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4.3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학 교수도 잘 몰라요. 뭐 70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냥 대략 뭐 민중봉기라고 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반란이라는 사람도 있고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되시면 2001년 헌재 결정 들어가 보시면 아주 간단해. 예. 그걸 여러분 다 무장하고 계시면 누구 말이 옳은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김학성의 말이 옳은지 전교조 선생들의 말이 옳은지 지금의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다수의 얘기가 옳은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자,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이 되겠네. 2020년 제주 4.3 추모사 4.3 그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어요. 가가지고 2020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아주 기가 막힌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제가 뭐 멋있다고 그랬지만 멋있는 말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 좋은 찬사는 없는 것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 줄 또 작년에는 한 줄 또요. 2021년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이 남로당 이 반란 세력에 대해서 이를 진압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간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통탄할 일이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작년 4월 14일 날 조선일보에다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제가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그 의견 광고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격려의 뭐 연락도 많이 왔었지만 그러나 헌법 교수로서 과연 역사 왜곡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제가 신문에 실었습니다. 작년 4월 14일 조선일보에 의견 광고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2022년 이 양반이 어떤 말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작년에 이 남로당 반란 세력에 대해서 강제 진압을 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은요. 이런 경우에만 맞는 거예요. 뭐냐? 김정은이가 남한을 조카 통일했어요. 뭐 그런 가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카 통일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북한 정권이 70년 전에 이 4.3 사건을 다시 검증하면서 당시에 남로당 반란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은 국가폭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겠죠? 북한이 적화를 시켜서 남한을 다 집어먹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북한 정권은 70년 전 사건을 끄집어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이 남로당 반란을 강제로 진압한 군인 경찰은 국가폭력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북한이 그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신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건 가슴을 치고 예컨대 가슴을 치고 우리는 통곡할 일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하튼 금전에 아직 임기가 5월이니까 4월 3일 날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발언이에요. 우리 헌법 66조 2항이 있습니다. 66조 2항.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 헌법 66조 2항. 자, 이거 보시면요.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책무조항인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했는데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국가의 계속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뭔가면 다시 이제 뭐 지워도 됩니다. 국가의 계속성은 다른 말로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근데 이 정체성이란 말은요, 보통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쓰이느냐? 비상시국에 이 말을 합니다. 또 매우 이 마지막에 묻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 너의 정체성은 뭐냐?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냐? 근데 우리가 신사 참배에 대해서 굴복하느냐 굴복하지 않느냐 하게 되면요,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말이죠. 네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그거를 묻는 상황이 되는 것이, 이럴 때 뭘 씁니까? 정체성이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면 지금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책무가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금 4.3 사건을요. 4.3 사건을 작년에는 4.3 사건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했다. 그 말은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다가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겠죠? 대한민국의 뭘 잃었습니까? 중심을 잃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지금 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칼럼이 하나 나가는데요. 이거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떠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의 군경을 국가폭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대 국회가 있었고 지금이 21대입니다. 21대인데 20대 국회 때 어떤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냐면요. 제주 4.3 사건 때 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유죄 판결 받은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자.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그럼 뭐 제가 이걸 확인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 법안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정년 이후에 헌법 문제를 제가 좀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진화 비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를 보고 그 법안을 보고 제가 상당히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반란 사람 이 제주도당의 이 반란 세력들의 반란을 가지고 그 당시 군법회의가 처벌을 했거든요. 처벌해서 수용자가 한 2천 몇 명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법률안을 국회에다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요. 20대 국회 말이니까. 근데 그 당시 기재부도 그러면 근데 그 이후에 돈을 지급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어요. 자기 부하인 법무부도 어떻게 이 재판을 법률로 다 무효화시키느냐. 그건 너무 문제가 크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문 대통령 시절에 그게 그랬는데 지난 4.15 총선거에서 180석 얻었죠. 180석을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난번에 이 재판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법안이 자기네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 법안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했어요. 뭔가면 법무부 장관이 2천 몇 명에 대해서 직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 11월 말인가요? 11월 30일쯤 됐는데 박범계가 대검찰청에게 2천 몇 명에 대한 그 수용자 재판이 있거든요. 이걸 다시 재판하라. 직권 재심에 회부했습니다. 회부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검찰청에서는요, 위원회가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져서 이 2천 몇 명에 대한 수용자들의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그 작업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나라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려는 법안이 제출이 됐었는데, 그 대신에 그 방법보다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일괄로 다 직권으로 재심을 하게 하고 거기서 무죄를 받아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그거죠. 그럼 이제 또 하나는 금년에요. 금년입니다. 이제 금년 4월 2일 되면 또 이 4.3 특별법이 개정되는데 그 법안에 따른다면 제주도 이 당시에 뭐 수용자건 양민이건 간에 1인당 9천만 원씩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9천만 원씩. 그래서 그 한 번에 못 주고 나눠준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것부터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강조할 것은요. 그 당시 제주 4.3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남로당 이 반란 세력 인민유격대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당시 이 제주 4.3의 이 반란 세력에 대해서 군인과 경찰이 다 공격을 한단 말이죠. 공격할 때 과잉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군인 공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남로당이 주체가 되었건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요.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아요. 이건 뭐 7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지급해 옳습니다. 그렇죠? 무고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군법회에 의해서 2천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남로당 반란 세력에 적극 가담을 한 사람들이에요. 적극 가담을 해서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군인과 경찰을 죽이려고 적대 행위를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이나 보상을 지급하겠다. 이건 예컨대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요.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자행하고 있단 말이죠. 금년 4월 2일 되면요. 이제 그 돈이 하나씩 지급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다시 못하도록 우리가 막을 이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아직도 뭐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김에 여수 순천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수 순천은요. 제주 4.3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8월 15일 되니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요때까지는요. 제주 4.3은요. 미 군정하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물론 6년 동안 지속됐지만 이제 8월 15일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주 4.3이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6년 동안 해서 진압이 될 정도니까 당연히 진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수 순천에 여수에 있는 군대 14연대입니다. 14연대.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에 명령을 내려서 니네가 군인이에요. 군인이 명령을 내려서 제주도에 출동을 해가지고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지창수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요. 국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관을 죽여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신들의 상관인 군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 상관만 죽인 게 24명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반란 군인들이 자신의 상관을 죽이고 어떻게 하느냐 여수시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수시청에다가 북한의 인공기를 개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세력들이요 인근에 있는 순천까지 여러분 쳐들어가요. 거기서도 뭐 양민도 학살하고 뭐 경찰과 그런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순천시에다가도 이 인공기를 개항합니다. 인공기를.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에요. 줄여서 여순 반란이다 말이죠. 여러분 여순 반란이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됐습니까? 여순 사건은 10월 19일에 10월 19일. 2달밖에 안 됐는데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려고
진압하려고 명령을 했더니만 진압은커녕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인. 그러니까 제주 서점은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고, 여수 순천은요, 이 빨갱이 군인들에 의해 가지고 반란이 일으켜진 겁니다. 그래서 여수에도 인공위 개항, 순천에도 인공위를 개항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군대를 출동시켜서 진압을 해요. 진압하다 보니까 그 안 잡힌 세력들이 있겠죠. 안 잡힌 군인들, 빨갱이들, 걔들이 어디로 갑니까? 걔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지리산으로. 지리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범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종래의 태백산맥은 이걸 미화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 백선엽 장군의 이 전기는요, 제가 알기로 몇만 부 안 팔렸는데, 이 조종래의 태백산맥은 1000만 문가 100만 문가 나갔다고 하는 책입니다. 참 이 통탄할 일이죠.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한 사람들이 안 잡히고 지리산으로 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한 거짓말을 갖다가 썼는데, 그게 대한민국에 1000만 부가 뭐 팔렸다는 것이 100만 부 아니에요. 1000만 부까지 팔린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당시 따라서 이 빨갱이들의 이 일이 범위도 넓었고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건이 많아요. 10월 19일 날 여순이 있었는데 이게 진압이 됐겠죠? 군인이 가서 해서 여수와 순천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인이 이걸 다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냐. 군인들이. 예? 군인들이 이런 겁니다.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군대를 강제 징병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48년도 아닙니까? 49년 5월인가 6월에, 정확히 안 모르겠는데, 49년 5월인가 6월에 대한민국은 병역법이 만들어집니다. 병역법. 강제 징용하는 병역법이 49년 5월인가 6월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요, 군대를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원하면 갔습니다. 원하면. 그러니까 의용병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요, 여수 이 14연대가 왜 빨갱이가 많았느냐, 이겁니다. 각종의 빨갱이 간첩들이 경찰에 의해서 잡힐 것 같으면 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의용병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찰이 군인인데 뭐 어떤 반란을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간첩 잡는 것을 중단한 것이. 간첩에서 잡힐 것 같으면 군대를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수 14연대도 거기가 빨갱이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느냐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10월 19일에 있었잖아요. 이 남한에 빨갱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국가보안법.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48년 이게 12월에 12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란 말이 뭡니까? 잘 보세요. 국가보안은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형법이 없었어요. 자, 봐요. 8월 15일 날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해 12월 달에 대한민국 형법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는 이 사회 안전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일본 시대에 사용했던 일본 의용 형법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형법을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면 형법도 만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먼저 만들었던 것이. 왜 그랬겠느냐? 하도 빨갱이가 많으니까.
빨갱이가 많으니까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군인들의 반란을 보고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게 뭐라고 이게 설명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국가보안법이 12월에 만들어졌죠. 어떤 분은 국가보안법 뭐 박정희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형법도 만들기 전에. 그랬는데 이것에 의해서요. 대한민국 군인 49년도에 수많은 이 군대 내에 이 좌익들, 빨갱이들 갖다가 걸러냅니다. 이걸 우리는 빨갱이를 걸러냈다 얘기하는데 이 좌파들은요 뭐라고 하면 이 당시 뭐 국가보안법 정해가지고 군인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아 군대 내에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걸 제거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49년도에 여러분 49년도에 이 군대 내에 빨갱이들 갖다가 걸러낸 거예요. 이걸 걸러냈어요. 여러분 6.25가 언제 생겼죠? 바로 이듬해 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컨대 48년도에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그 이듬해 군대 내에 있는 이 빨갱이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면요. 걸러냈어도 이 빨갱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남은 이 사람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6.25 전쟁을 맞이했으면요. 지금 우리는 김정은 밑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제가 제 주장에 논리 비약이 있습니까? 논리 비약 없어요. 여순 반란, 군인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이고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이 군대 내에 빨갱이들 갖다가 걸러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듬해에 6.25가 나와 6.25가. 김일성이는요. 다 이 전체를 보고 있던 것이에요. 남한 내에 군대 내에도 빨갱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만 시작하면 일주일 내에 남한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요 참 이 아이러니컬해요. 여순 사건이 매우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죠. 근데 모순은 이렇죠. 여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군대 내 좌익 세력들이 제거가 됐죠. 결국은 나라 전체를 50년 6.25 전쟁에서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게 된 것이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보면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순이 그렇다고 해서 여수순천이 잘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팔았단 말이죠. 안 팔았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죠. 그럼 인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을 갖다가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3 사건이 있었어요. 왜 있었죠? 50 성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에요.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6년간 계속 발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이후에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비상계엄으로 진압합니다. 그러자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49년도 1년 동안 대한민국 군대 내에 있는 이 빨갱이들을 갖다가 걸러냅니다. 그걸 보통 숙군 작업이라고 하는데 걸러내요. 그리고 이듬해 6.25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과정을 쭉 겪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년에 여수 순천 특별법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 제주 4.3하고 똑같아. 제주 4.3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거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에요. 여수 순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법에 보면 그 당시에 이 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들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근거 조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제가 지지를 열심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주 4.3 특별법에 103명 중에 73명이 그 법안에 찬성합니다. 5명은 반대, 그다음에 25명은 기권합니다. 여수 순천은요, 대다수가 거기에 뭐 대승적 차원에서 동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수의 생각이 옳은지, 제 생각이 옳은지, 그럼 한번 우리가 금년에 대선이 우리가 제대로 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다시 한번 판가름 나지 않겠나.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희가 제주 4.3 특별법이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금년 또는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나름의 저는 올바른 결정을 해줄 것으로 믿는데 저는 좋은 결론이, 특히 이건 좋은 결론이라기보다도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45년부터 48년까지의 간단한 우리의 건국의 과정,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제주 4.3 여순 반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설명도 안 돼 있고, 따라서 이 무슨 논쟁하다 보면요 항상 우기는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헌법재판소 9분의 그 의견이 제주 4.3의 본질을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의 통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 남로당 제주도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민 유격대의 반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